소통의 삶,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건강하시죠? 이번 주간 또 코로나 뭐 여러 가지 확진자라든가 그 숫자가 증가해서 교회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온 국민이 지금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한 주 한 주 정말 주님 손 안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저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줄 압니다. 이런 시간 중에도 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또 이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한편으로 또 마음이 기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양육 과정이 11번째 주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소통의 삶을 보면, 첫 주에 저희가 핵심 신념 이해하기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감각, 또 핵심 욕구라든가 공감, 또 분노, 화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MBTI나 MMPI나 우리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증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많은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또 과제도 처음엔 시도했었지만은 또 충실하게 하셨고, 뭐 너무나 거기에 대해 또 교회에서는 압박을 드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거절을 어떻게 하나, 이제 그 첫 주간에 드렸던 이제 핵심 신념이라든가 핵심 욕구, 이런 것이 우리 소통에 어떤 뭐 그 역할을 하나,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 교과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어온 내용에서는 핵심 신념, 핵심 욕구, 그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것이 이 마지막까지 면면히 그 사람의 소통, 그 소통이나 관계, 의사소통이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인관계를 좌지우지하거나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핵심 신념이다. 핵심 신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딱 한 가지 그냥 기억하고 그 예를 들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지구는 둥그냐, 지구는 평평하냐, 그것이 개인의 신념에 의해서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감정이 유발되고 행동이 따라간다. 이제 그것이 핵심 신념이라는 거죠. 팩트는 변해갈 수 있는 건데, 나의 신념에 의해서 그거라고 믿게 되면 거기에 따라 나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촉발한다는 거죠. 그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신념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되어져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 오늘은 이제 우리 또 그 관계나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서 중요한 어떻게 이제 거절을 해야 할 것인가, 거절을 어떻게 해야 할 상황이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거절을 쉽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뭐 내가 다 희생을 하면 했지 절대로 노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노를 못하는 이유 중에는 그 일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제 작은 일에서 크게 나가서는 그게 어떤 범죄에 연루된 일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노를 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예, 거절을 다룬다고 얘기를 하죠. 거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통이란 그 자체는 아주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막힘 없이,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소통이란 것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뭐 문제로 여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 소통의 흐름이 막히는 것, 막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원래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예를 들어 놨는데,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산 동물 중에 하나가 악어라 그래요. 악어가 2억 년도 넘게 살았는데, 최근 한 100년, 200년 사이, 2억 년에 100년, 200년이면 전혀 뭐 얼마나 정말 어디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후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 늪에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그 늪이 존재하는데, 그 늪지대에 들어오는 그게 막힘으로 말미암아 열대지방에, 그러니까 많은 수의 그 악어가 이제 멸종하게 됐고, 뭐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야만 했고, 이제 그런 것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또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또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소통. 제가 이제 엊그제 정말 거의 1년이 됐죠. 코로나가 생긴 지. 2월, 작년 12월에 조금 해서 2월부터 거의 뭐 모든 모임들이 잘 안 되고 영상으로만 이제 되기 시작하게 했는데, 어떤 그 많은 강의들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폐지가 된다거나 캔슬이 되거나 내년으로 연기가 된다거나 국제 무슨 이런 것도 연기가 된다거나 했는데, 한 그 선교회에서 이제 그걸 없애지 않고 조금씩 연기를 한 달씩 해서 이제 진짜 이번 주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기 바로 직전이 제일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모임을 해서 저에게 1년 전에 부탁했던 게 이제 MBTI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했죠. 일부 이제 간략하게. 근데 이제 거기서는 검사도 다 하면서 MBTI를 뭐 당연히 마스크 쓰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잘 방역한 상태에서는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호응과 질문과 이런 걸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냐, 그러고 잠깐 쉬는 시간에는 또 오셔서 묻고 뭐 이렇게 처음 오는 분들인데,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분들에게도 강조하고, 그들도 그 MBTI라는 것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과가 차이가 있구나. 부부가 앉아 있으면 우리가 다르구나. 차이가 있구나. 이제 그걸 서로
뭐 한 50명이 계시다면 그중에 비슷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은 뭐 2명, 많아야 3명 뭐 이렇게 계시니까 이렇게 다 다른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통해야 되고, 그분들은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결론으로 도출이 되면서 참 놀라웠어요. 그분들 뭐 이렇게 하나님 섬기러 가는 분들이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그걸 소통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서로의 이제 에게 공감하는 거. 공감도 우리 이제 계속 우리가 한강 계속 했죠. 배워가는 거죠. 공감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 또 어르신들의 눈높이, 우리 이제 뭐 남자 여자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 눈높이를 그걸 배워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왜 힘드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들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자신에게 솔직한 거죠.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구나, 들어야 되는 거구나, 쉬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구나, 막 이렇게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아까 말한 공감력과 그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자존감, 이것이 세 가지가 이렇게 균형을 잡혀서 굴러가는 그런 것이다. 자존감도, 우리 자존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했나요?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 괜찮은데 약간 피해의식, 뭐 나 혼자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싸서 그 어느 날 이렇게 확 터지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뭐 저분은 너무 당당하고 그래 보이는데 혼자 그게 이렇게 안고 있다가 어떤 약간의 어떤 압력이나 뭐 상실이나 이런 것이 올 때 그게 이제 터지는 수 있는 거죠. 터지면 어때요? 터져서 나를 보게 되면 괜찮은데 그 자체를 용납을 못할 경우, 내가 잃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막 이렇게 되면 스스로 혼자 무너지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터지는 것,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경우도 나를 잘 받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조금 강조, 그러니까 뭐 딱 그 거절이라는 그거 말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넣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단풍이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좀 단풍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이 나무가 자라서, 어린 나무가 자라서 또 이렇게 여름에는 막 푸릇푸릇하고 그늘이 되다가 이게 좀 떨어지고 가을이 되면서 단풍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몇 번 더 이렇게 되면은 그마저도 없이 고목이 되겠죠. 이런 어떤 사이클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나요? 이런 사이클이 참 자연이라는 거고, 자연의 섭리, 그리고 그 위에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나. 그 어린 떡잎이 나와서 뭐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에도 보이잖아요. 주름도 생기고 뭐 얼굴에 뭐 이상한 게 막 이렇게 나오고 머리도 하얘지고, 시간이 되면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육체적인 거는 참 눈에 잘 띄니까 이렇게 보면 저분은 어느 정도의 사이클에 와 있구나. 이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뵈면 알 수 있나요? 참 놀랍게 그게 잘 맞춰지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 사이클을 주셨어요. 마치
그 나이에 이제 물을 먹고 자라서 지금은 떡잎을 내어야 할 때야.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는 꽃을 피워야 할 때야. 열매를 맺어야 할 때야. 단풍을 들 때야. 이런 어떤 그 시기나 프로그램, 마치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 정신 안에 또 이런 때가 있다. 이 시기가 이게 이제 그 발달 심리라 그래요. 발달 심리. 그래서 발달 심리 책을 보면 이제 다 이렇게 이거를 연구하는 학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심리학 분야의 큰 그 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 그 제가 얘기했던 뭐 우울증이니 건강염려증이니 뭐 분노 장애니 뭐 이런 강박 장애니 그거 이제 쭉 MMPI 그거를 했잖아요. 그거 증상을 보고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지만 이게 왜 어떻게 일어났나를 보려면 이 발달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세에서 처음 영세에서 뭐 지금 여기는 6세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뭉쳐놨는데 영세에서 1, 2세까지는 신뢰감. 태어났을 때 아가가 정말 엄마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 내 엄마다. 엄마가 나를 이제 돌봐주니까 나는 이제 안심해도 돼. 뭐, 이렇게 되나요? 절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아기가 태어나서는, 허허벌판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 불안에 쌓여있는 그 아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어떻게 그 아기가 나는 이제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왔고 여기서 이제는 안정감을 누리나. 이제 그것을 그 엄마와의 이제 엄마가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배가 고플 때마다 아기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촉감. 그래서 기저귀가 젖을 때마다 제때 뽀송뽀송하게 갈아주고 이러한 과정이 이제 한 1년 정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나는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편안하게 누군가를 믿으면서 이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감정과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 시기가 신뢰 대 불신의 시기가 그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여러 가지 신경증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엄마가 그러면 뭐 직장 다니는 엄마가 그렇게 24시간 못 돌봐주면 애기들이 다 신경증이 되냐? 그러니까 케어기버, 그러니까 누가 돌봐주냐 정기적으로. 뭐 오늘은 이 엄마, 내일은 이 아줌마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그냥 막 그럼 그 아이는 불안정하겠죠. 하지만 한 분이 뭐 할머니나 한 분이 계속 잘 주거나 그러면 또 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세에서는 자율성, 아기가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은 엄마와 밀당하는 시기죠. 앉아라, 가라, 뭐 이제 가겠다 탐색하고 그때 얼마나 엄마가 이 아이를 주관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주도하려고 그런가 아기에게 어느 정도 자유와 자율성을 주느냐 그 시기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율성. 그래서 이때 형성된 자율성이 이제 자신감하고 결부되고 나중에 학교 갔을 때 1 더하기 1은 몇일까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인지 뻔히 알지만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이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뭐 3이든 4든 저요 손을 번쩍 드는 아이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요 시기에
대부분 형성이 되더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아동기, 학교 다니는 기에는 근면성, 뭐 숙제를 제대로 해 오는 거 이런 게 상벌을 주고 이런 것들이 요 시기.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에 가면 뭐 죽느냐 사느냐 뭐 이게 뭐 문제로다 이렇게 막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시기잖아요. 그게 자아 정체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두나요? 전혀 뭐 그 고민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쪼끔 연기되어서 이제 대학교 가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너무나 인제 중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뭐 입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정체감을 요즘은 이제 최근이 아니라 뭐 하여튼 꽤 오랫동안 찾을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웹에서 책이 아니라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어머, 이 핸드폰에서 자기 마음대로 소리가 나네. 자, 이렇게 이런 시기들마다 그 나무의 그 때마다 뭐가 열린다 이렇게 약간의 그게 있지만 그 30세에서 60세는 어떤 시기인가요? 생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자녀도 낳고 그 시기는 굉장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숙해가는 그런 시기이다. 그런 시기를 못 거치게 되면 이제 침체기. 그래서 이제 아이를 기른 사람들은 이 시기에 뭐 그 후원을 한다거나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거나 이 생산성,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뭔가를 남기려는 그러한 시대가 장년기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년기에 와서는 이제 60, 80 더 늦어질 수도 있죠. 뭐 70, 지금은 70 넘어야 되겠죠. 자기 통합을 하려는 시기예요. 내가 그때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런 시대마다 뭐 그런 후회가 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년기에 와서 70대 뭐 이렇게 와서 자기 통합을 잘 하는 노년기는 어떤 노년기냐면, 그래도 그때 그게 최선이었어. 이제 이렇게 자기 통합을 잘 해야 하는 것. 그거는 노년기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너무나 그게 안 될 경우는 이제 그 아까처럼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온 내 인생에 대한 한탄과 후회. 그래서 그런 노인 어르신들에게 해야 할 일은 뭐 자녀들도 그렇고 그것들이 잘 통합이 되어지도록 조금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마는 아버지는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거 지금 참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참 엄마가 힘들었지만 뭐 이런 어떤 것들로 격려해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자기 통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 후반에 노년기가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본은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노년층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는 최근에 와서 이제 노년층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노년도 전, 중, 후 이렇게 3기로 나누어서 일본만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상품도 노년기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상품, 후반기에 되는 브랜드, 후반기에 그 브랜드를 다 나누어서 상품도 판매하고 그 노년을 위한 그런 게 이제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뭐 노년 그 복지도 뭐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일본에서 지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지만 이제 아동 쪽하고
복지, 노인 복지 이런 쪽은 또 이제 아주 굉장히 잘 세계적으로 잘 발달이 되어서 많은 나라에서 배우러 오고, 노인 복지는 뭐 우리는 뭐 답이 요양원이 지금은 제일 많고 뭐 이제 이런데, 거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왕래하면서 뭐 90세 뭐 이런 분들도 뭔가 그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최대한 뭔가를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그 인력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0세 이후 후반기에서 이 심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는 이제 죽음에 대한 수용. 내가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게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의 그 태스크, 그 어떤 그 숙제 같은 그것을 머리에 약간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은 훨씬 더 소통에 있어서 장벽이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을 얘기하거나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이런 대상들이 자기 몰입이 되어 있는데 그 몰입되어지는 정도나 분야가 다르다. 이제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제 많이 도움이 돼요. 마치 뭐 소통이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 그것만 알아도 도움이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의 그 연령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뭐가 많대. 그러면 하나로 그 사람을 다 보이지 않으려는 그것만 있어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절이라는 것을 주고받으면서도 상호관계는 유지될 수 있게 하는가? 이거 너무 좋은 주제 아닐까요? 때로는. 근데 참 이게 쉬운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상호관계는 유지해야 하되 거절. 그래서 거절은 상대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되 그 거절을 아프게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건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은 삶에서 꼭 필요한 대화 요소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거절을 폴라이트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잘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처럼 약간 거절 못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단어, 착한 사람이라는 용어로 부르면서 거절을 안 하는 사람, 안 하게 만드는 문화. 이제 이러한 문화가 또 마땅히 이거는 거절을 하는 경우여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된다. 그래서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 상대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런 이유들이 거절을 만약에 어려워하신다면 이제 이유에 들고 있어요.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회사 같은 데서 이거 제가 할 일인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좀 따져서 이건 내가 맡은 영역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그러면은 알았어 이렇게 하고 가져가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왕따시키고 이러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또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못한다고 상처를 받고.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인가 영국 사람들하고 처음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을 때 영국에 일본에서 같은 팀이니까 뭐 우리 내일은 무슨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제 뭐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정색을 하고 자기네 집에 그때 당시는 뭐 핸드폰 없이 집으로 연락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7시인가 8시 이후에 전화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전화했었는데. 그게 너무나 놀라운 그 거절로 느껴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그게 시간이, 아니, 뭐 10시 한 것도 아닌데, 참, 이게 문화 충격인가, 이게 뭔가. 근데 그분도 그게 저희가 만약에, 그분은 그런 어떤 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퇴근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6시에 퇴근, 7시에 퇴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뭐 7시, 8시에 전화를 해서 뭐 내일 어떤 일,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참았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생각해서 연락을 했겠죠. 얘기를 꺼냈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우리 한국 스타일로는 그게 그렇게 거절할 일인가 저는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런 일도 교회에서 교회 일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뭐 7시 집사님한테 연락하는데 심지어 요즘은 저는 집사님이 뭐 11시에도 전화 급하니까 요즘 막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11시에도 어떤 전화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받고 막 이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예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충격이라고 말했잖아요. 왜 충격인가? 상대의 거절을 내 존재와 연결시키지 말고 내가 요구한 행위와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가 그러한 본인이 뭐 구구절절 그분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시간만 이렇게 정해주고 그랬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전화한 게 잘못됐었나? 아니면 나의 존재와 그분의 거절이 연루됐다면 이제 그것이 거절감이라는 것으로 남게 되겠죠. 거절 민감성이라는 말도 여긴 나와요. 거절이라는 경험 자체가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어떠한 그런 거절도,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 거절도 나에게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화가 나게 되고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어떤 불편한 얘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의 존재, 나라는 사람과 직접 하지 말고 그 팩트, 그 사건, 그 일과 연루시키도록 하자.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의 연습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야에서 노를 안 하고 예스만 많이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그 예스가 그분의 진심인지, 정말 너가 원했어? 너가 좋아서 하는 거야?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게 저희 아이 중에도 유독 그걸 그렇게 말을 하는. 아니, 뭐, 괜찮다는데, 이렇게 또, 그게, 아니, 그럼 진짜 괜찮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스를 이제 자꾸 하려는 경우는 그거를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건지, 그래서 행위와 존재를 이럴 때도 구분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절을 통한 더 나은 대안과 방법을 자꾸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거절에 대한 내가 어떤 공포나 어떤 더 예민한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거요. 그래서 뭐가 해답이 딱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기에 의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굿 프로세스다. 이렇게. 그래서 거절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거절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에게 어떤 더 중요한 욕구가 있다는 뜻이다. 거기에 나를 자꾸 대입하지 말고요. 더 중요한. 아까 그 영국 선교사의 경우는 자기의 가정생활, 그때부터는 자신의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이구나. 근데 뭐 전화 한 통화가 그 가정생활을, 그렇지만 거기는 분명히 경계를 갖는다는 얘기로구나. 뭐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나를 싫어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또 나오죠. 나라는 존재를 거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거를 낮에 일할 때 얘기를 안 하고 저녁에 얘기를 하니, 이제 그 뜻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욕구를 존중하며 거절을 들을 수 있다면 서로가 연결되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상대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거절을 들을 수 있다면 서로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나의 요청에 응답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거절 당장 거절을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준다는 그 자체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두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 여기 이제 또 한 예가 나와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정년 퇴직을 한지 이제 3년 되는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과하게 하신다는 말을 어머니가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여기에 개입을 한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비상금이 있으시길래 그 돈으로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 걱정되게 그 주식 투자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이놈아, 아버지가 너에게 돈을 달라고 했냐? 너가 아버지가 하는 걸 하라 마라 그러느냐고,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셨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서먹하고 아니면 서로 화가 나서 이제 종료가 됐겠죠, 상황은. 근데 아버지는 어떤 행위를 거절했나요? 그럼 주식 투자를 정리하라는 것을 거절한 거죠. 너가 왜 참견이냐 이러면서. 그럼 아버지가 이거를 거절하는 거에는 어떤 욕구가 있으실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까 퇴직한 지 3년 이런 이제 정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는 여전히 능력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아직까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아버지 스스로도 그게 필요하고 가족들에게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그 욕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자신감도 있고 아직까지도 유능감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을 보호하고 건사할 수 있다는, 너 보고 누가 돈을 달라고 했냐?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이런 어떤, 아까 우리 세대 그거에서 생산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30세, 40세에서 60세, 지금 70세 정도까지 내가 뭔가를 벌어서 누군가를 키운다, 누군가를 먹인다.
이런 것에 굉장한 보람과 삶의 의지와 의욕을 느끼는 시기고, 이제 그게 이제 뭐 3년 됐으니까 끝나기 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욕구와 어떤 신념, 기본 핵심 신념을 읽었다면 대화를 할 때 아버지는 여전히 가족을 잘 돌보고 싶고 경제적으로 더 건사를 하고 싶으신 거죠? 건사를 하고 싶으세요? 이제 이런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우선은 읽어드리는 것이 그게 소통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화가 풀어지든가, 더 나은 방법?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심리적 조종자에게는 노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된다. 그건 아이들이든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던가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 사람의 욕구에 나를 이용하는 것이라 할 때는 아니다, 싫다, 안 한다,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 하도록 도와드리기. 여기 중요한 말이, 상대방의 말이, 그런 사람들의 말이 길어지면 중간에라도 개입해서 자르기,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아주 길게 듣고 있고, 어떨 땐 전화가 와서 긴 전화,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다 듣고 아니다가 아니라 어느 선에서 딱 끊는 그런 연습 같은 거. 내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이런 것들은 이제 주제가 이제 우리가 많은 토론과 나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거절하냐. 엄마 친구들이 나 싫대. 어린 자녀들일수록 뭐 중고등학생들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아이들에게 휩쓸리기 쉬운 나이들이 있죠. 중학생인데도 놀랍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 속에 휩쓸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친구들에게 내가 이제 안 좋은 친구들에게서 약간 내가 좀 소외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대화가 될 수 있으면 좋죠. 그런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이제 친구들이 나 싫대라든가 친구들이 나 안 끼워준대라든가, 뭐 또 이미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뭐 선생님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서 알게 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부모로서 거절, 이런 걸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석해주는 일이라는 거죠. 친구들이 나 싫대 그러면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다는 일 아닐까? 그 다음에 친구들이 지금 하던 놀이에 집중하고 싶은 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안 놀아줘, 뭐 지금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아닐까? 같이 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다, 걔네들에게 그 놀이에 가려면. 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방법도 제안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하면서 기다려 볼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쟤들하고 놀지 마, 이런 거는 정말 크게 효용이 안 돼요. 표용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재학이라는 것도 이제 거의 시간이 다 갔지만,
우리가 이제 의무적 영역, 이기적 영역, 자포자기, 상호 영역 이렇게 이제 있는데 누군가의 대화, 소통에 내가 끼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형제들 사이, 뭐 엄마와 아이 사이, 아빠와 아이 사이 이런 대화나 소통, 의사소통에 뭐 친구와 친구 사이, 교회 누구 사이 우리가 직접 소통은 안 하는데 내가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떻게 잘 뭐 관계를 이제 부드럽게 가질 수 있는 게 목표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누가 더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있구나. 누가 더 떼를 쓰고 누구를 뭐 이용하려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렇게 좀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의무적 영역은 뭐 너무 아무런 감정과 그런 거 없이 의무적으로 이제 맺고 있는 관계. 아빠와 아들이 서로 자기 그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가운데 끼어들어야 되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이제 어쨌든 이기적 영역, 이기적 영역은 자기 욕구 충족에만 뭐 자녀들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있을 경우 배려심이라든가 이럴 때가 결국은 고립이 되는 것 이제 그렇게 된다. 자기 포기 영역, 희생만 하려는 것, 거절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상호 작용, 하여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래서 이제 서로를 향한 비난 속에 숨겨진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중재하는 사람으로서 소통을 중재하는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죠.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뭐 의무감만 갖고 있지만 그들의 감정과 욕구, 뭐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거의 대면대면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감정과 욕구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합의된 행동을 지원해 주는 것.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안내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와 누구와의 이제 소통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각도적인 내가 하나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자로 이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쓰실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들어가도록 그런 역할에 들어가도록 된다. 이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또 집중해 주셔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